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 와가지고 어떻게들 뭐 잘 오셨어요? 올 때는 안 오던데요, 눈이? 그렇죠, 눈 왔었어서. 네. 눈이, 네. 어제 밤에 한 12시? 한 1시, 2시 정도까지도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쌓여있을 줄 알고 사실 겁을 먹고 바깥에 나갔더니 별로 쌓여있지는 않았더라고요. 어제 위원장으로 취임하셨더군요.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제가 댓글도 달았어요. 진짜로? 예, 최경영으로 갑시다. 그 버럭하실 때 좋아가지고. 어제 네, 물론 이제 화내는 재미도 있었지만 네. 네, 약간은 트라우마도 됐습니다. 네? 뭘 또 트라우마. 네, 분노라는 게 네, 그렇죠. 네, 약간 트라우마도 된다. 분노는. 우리가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하도 화를 내셔가지고. 근데 그때 댓글 반응 굉장히 좋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럼 오늘도 같이 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화를 내죠, 그러면 우리. 뉴스 일면에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재명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갈 거냐 아니면 예. 준연동형 비례제 현재 선거제도로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큰 관심이었었는데 어제 광주에 가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네. 뭐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신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밝힌 내용만 간단하게 팩트만 좀 정리해드리면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 승리를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국민의힘 승리라고 제가 얘기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내세웠었잖아요. 그럴 때 다 약속을 깨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네. 사과만 9번 했다고 하거든요. 9번의 사과.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그리고 또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팩트만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신문들은 일면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시면은요. 네. 민주당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유지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점을 찍은 제목을 뽑았고요. 어제 병립형으로 갈 거다 예측 기사를 썼던 한겨레 신문 어떻게 보도했는지 볼까요?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요거는 이제 경향신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위성정당은 사과. 요 부분을 좀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신문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볼까요? 네. 중앙일보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되풀이됐다. 네. 이 부분을 강조했죠. 박근혜 회고록 출간을 사진으로 일면에 쓰는 것도 이것도 중앙일보, 중앙일보만 이렇게 했는데 중앙일보에 중앙일보가 연재하고 계속 연재를 출판하는 했으니까. 거니까. 네. 저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해석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우리의 관심은 아니기에 네. 뭐 박 전 대통령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밑에 위성정당 되풀이했다. 요 점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대 양당 요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책임을 묻지는 않은 이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한번 볼까요? 돌고 돌아 준연동제 또 위성정당 판친다. 이렇게 판친다.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어조네요. 그 밑에 이재명 대표 얼굴을 이렇게 캐리커처한 것 같은 사진을 그러네요. 하나 딱 넣었죠. 네. 이재명 대표 책임도 좀 부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요. 네. 와.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를 총선을 했죠. 위성정당 총선이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딱 짰네요. 네, 이것도 좀 비판적인 어조로 제목을 뽑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기사의 뭐 어떤 기조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조선일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선 공약 뒤집고 또 총선 위성정당 만들기로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위성정당 만든다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라는 거 또 강조했고 사과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다는 것 두 가지 포인트를 다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네. 조선일보가 굳이 얘기하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문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는 제도의 취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준연동형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준연동제로 야권 통합 선택한 이재명 한번 다뤄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나도 뭘 저. 흥미롭게 흥미롭게 아니 봤는데. 뒤에 우리 일면에 제가 기조를 설명해 드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절로 가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지금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순간 당혹스러워서. 그럼 위원장님의 저는- 리드에 따라. 아 그렇죠. 저는 네. 보통 이렇게 답하는데 네. 당황한 측면은 아니고 네. 아, 보통 알았어요. 이렇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면 기절 하나만 더 좀 네. 설명해 드리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뒷부분에 또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저희가 또 드리면은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신문의 또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무죄의 것 같아요. 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법원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소식이 신문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예, 집행유예 선고했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사법농단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또 선고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신문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보수신문은 이재용 회장의 무죄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조선일보 같아요. 조선일보는 일면 머리로 올렸죠. 그러네요. 19개 혐의 다 무죄. 무죄가 많아 보이네요. 네, 다 무죄. 다자를 사실 제목이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무죄라고 하는 표현은 혹시 신문에서 제목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무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네. 그만큼 무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중앙일보 한번 보실래요? 모두 범죄 증명 없다. 경영권 여기서 승계 이렇게 다와 모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신문 가운데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였어요. 한겨레 신문 보시면 이미 뇌물공역죄 처벌받았는데 이재용 불법 승계 아니라는 법원 굉장히 그렇죠. 불만이 많아 보이죠. 네, 최순실 그 말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었죠. 네. 예.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 관련 재판 소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면에서 보도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는 무죄 선고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고요. 한겨레 경향은 사법농단을 단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오늘 신문의 큰 기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임종원 전 판사가 좀 이득 본 날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사법농단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밑에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또 유죄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민하 평론가? 근데 되게 이게 어쨌든 행위가 있었으면 지금 이제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게 1심에 나왔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어쨌든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임종원 전 처장이 뭔가 뒤집어 쓰는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다 뒤집어 쓰는 건 아닌 구도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애초에 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제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2심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또 복잡할 것 같은데 뭐 거기서도 좀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블랙리스트로 찍혀가지고 불이익 받은 판사들은 되게 억울하지 사실은. 아니 판사가 아니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저 불이익 줘, 인사의 불이익 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 재판을 하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준연동제로 야권 통합 선택한 이재명. 아무래도 이 뉴스를 첫 번째로 다뤄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오히려 의외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해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한동안 회자가 됐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는데요. 왜 그러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려고 했느냐. 이걸 신문들이 보도한 걸 보면 경향신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 원로들하고 시민사회가 압박을 했다. 이런 점이 주요했다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명문정당이라고 또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었던 것처럼
준연동형제로 갔으면 좋겠다.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동안에 병입형으로 갈 것 같았는데 왜 준연동형제로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고심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마음의 결단을 했던 적은 없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고 생각을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2, 3일 전쯤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 3일 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때. 전이잖아요. 아, 만나기 전. 예, 2, 3일 전쯤이면 만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하고 그러면은 준연동형으로 가기 전에 병립형에 대해서 사전에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협상 같은 게 있었느냐.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제3의 방안이라고 제시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되 이중 등록제를 만들어서 그 권역별이라는 게 크게 세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세 지역에서 지역구도가 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리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특히 대구에서 출마했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려가지고 비례대표로 그냥 의원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수정당을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연동형제가 원래 사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잖아요.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 기득권 구도 내에서도 그래도 들어올 수 있고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건데 그래서 한 30% 정도의 의석은 소수정당에 배분하자. 요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라고 협상을 제안했고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 걷어찼다.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준연동형제로 가기로 선택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사설은 제가 혼자 계속 얘기했는데 입이 아프다. 김연아 평론가가 사설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전 편하게 있었는데 너무 편하신데요 지금. 부담스럽네요. 편하게 댓글에 지금 잘 있었는데. 김민아 평론가 활짝 웃는 네.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 있으셨어요? 우리 심은정님? 아, 저 웃는 얼굴이요? 예. 네. 웃을 일이 있어야 또 웃는데 웃을 일이 없네요. 네. 지금 신문 사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한번.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이게 매력이라는 걸. 네. 저한테 매력을 느끼시나요? 지금 저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네. 지금. 저의 매력을 평론위원장님한테 매력을 인정받은 제가 오늘 신문을 쭉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면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설에도 이제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 사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사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이지만 뭐 대략적으로는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보도하고 있고 사설도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계속 좀 입장을 오락가락 한 것처럼 비춰졌고 그게 어쨌든 혼란을 초래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거대 양당의 습관화된 비토크라시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코멘트로 달아놨고 또 이 유성정당 사태가 4년 만에 반복되기까지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사설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먼저 뛰어든 것도 국민의힘 쪽이었다. 그러니까 선거제가 누더기로 전락한 데 대한 야당 비난에만 골몰했지 선거제 개선에 진지하게 임했는지는 모두 자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는 언급을 했다. 중앙일보가 여당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서 마찬가지 스탠스여서 동아일보도 이건 이제 양당 모두의 어떤 책임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확실히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이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비판하는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선거제도를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하느냐,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느냐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협상이라는 게 있었고 협상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 국회 전원이라든가 이런 거 열어가지고 이 선거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의 과정을 거쳤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시민들 모아가지고 500명 모아가지고 KBS 통해서 중계하면서 전문가까지 모아가지고 어떤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지를 논하는 과정까지 거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 다 무시하고 결국 최종 국면에 와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건데 그거에 예. 대해서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범야권에 국회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썼고 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뒤집었다. 불체포 특검 포기도 약속했는데 뒤집었다. 등등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써서 맹비난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심한데. 그렇죠. 상당한 수위의 비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사설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예. 이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의 경우에는 요런 이제 준연동형으로 결심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최대한 이 제도의 장점을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 기분에 따라면 결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 등록을 끝내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국민의힘한테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병립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받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소수정당 보호로 일종의 캡을 씌우는 방식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 등록을 통해서 지역주의 완화구도 얘기하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입맛대로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이런 그건 아닌 세부적인 거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금 쭉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뭐 최종 국면에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거를 검토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한 것처럼 돼버린 이 상황만 놓고 뭐 군사 독재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과정을 쭉 평가를 하면은 별로 근거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도 대부분 이제 위성정당으로 인한 혼란 이런 거를 중점에 놓고 이 혼란이 민주당의 결정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다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최선의 그러면 이 선거제도는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최선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오히려 언론이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은 지금 거의 없다.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아니 뭐 전당원 투표로 가면 그 병립형으로 갈 거니까 그 뒤에 숨는다고 또 비난하고 당대표한테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든 막 고민하다가 당대표한테 일단 결정을 최종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혼자 결정한다고 또 입맛대로 결정한다고 비난하고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계속 비난을 위해서 비난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게 사실 우리의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가 설명한 통합형 비례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도 이후 평가를 상당히 좌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오늘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아마 2020년 때 그때 그 이해찬 대표가 썼던 방식 비슷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주도로 만들되 비례대표 앞순서 일부는 소수정당에 양보할 뜻을 비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이라고 하는 준위성정당을 만들되 그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지만 소수정당한테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는 그러니까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 쪽에 양보하고 예. 11번부터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나 조정훈 왜 그때 들어온 분인지 모르겠는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그랬죠. 가지고 앞순서를 바꿔 들어왔던 거죠. 용해인 의원 맹활약했죠. 네, 용해인 의원은 뭐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에 네. 속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예정돼 있거든요.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비례정당 창당 실무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비례 순서 어떻게 배분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어떤 세력과 함께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거리잖아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합류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하고요. 예. 조국 전 장관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도 비례연합정당인 K정치연합 창당 발기인 모집을 마쳤다고 하거든요. 여기도 같이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수 언론이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 제목으로 뽑아놓은 걸 보면 키워드 조국 진보당 요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어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거부감이 있으니까. 예,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키워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 결국에는 이재명이 조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군요.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네. 진보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적인 어떤 거부감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보수 그렇죠. 유권자층이. 그래서 예. 결국은 친북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그런 세력이나 어떤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문제 소지가 다분한 어떤 비례 국회의원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위성정당이 꾸려질 거다. 이제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고. 시작부터 막 그냥 페인트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 막 던지고 그래서 색깔로 더럽게 만드는 그다음에- 거지. 그다음에 쓰는 수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앞순서에 예를 들면은 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이 다른 소수 정당들이 얼만큼의 배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시민 사회에서는 야 그래도 절반 이상 해야 돼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받아들일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힘을 싣는 이런 기사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권 관계자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이제 했는데 직접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직접 하겠다라고는 읽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독식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했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들이 읽혀서 이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그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보수신문의 맥락으로만 보면 민주당의 비례 투표할 때 네. 정당 투표를 한 국민들이 50% 이상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47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23석 정도 절반 뚝 하고 한 반 정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럼 뭐 국민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민주당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17석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수 정당에 배려하면 7명밖에 못 갖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다 갖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이 맥락으로만 보자면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일면 보여드렸잖아요. 동아일보에서는 48cm 위성정당 총선이다 예. 이렇게 했고 위성정당 판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위성정당이 판을 쳐요. 국민의힘이 판치게 만든 것도 있는 거고 민주당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는 한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만드는 게 위성정당으로서 제일 큰 문제인 거지. 나머지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준연동형제가 만들어지는 취지예요. 그거는. 예. 다양한 정당 한 10개, 20개 정당이 들어와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48cm 선거 투표용지 그럼 줄이면 되겠네. 간단하게. 그럼 병립형으로 가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을 지극히 잘못된 현상으로 설명하는 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신문들이나 언론 보도 태도가 오히려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다. 이 점은 꼭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어제 무죄의 날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로 한번 가볼게요. 역사에 남을 재벌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게. 그렇죠. 흥미롭고, 웃으면서. 네, 상당히 흥미롭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건 뭐 사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뭐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일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무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같이 기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나머지 피고인 13명 다 무죄 선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는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2015년에 이 합병 자체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라는 검찰의 핵심 이 공소 사실부터 이제 부인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 합병에 예를 들면 경영권 승계만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권 승계를. 다른 목적이 사업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합병 비율을 다소 인위적으로 정하는 바람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혔다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은 뭐 주주들의 꼭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대목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시를 제대로 했느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를 들면은 이게 복잡한 얘기여서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는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근데 여기서 신문들의 좀 특징, 제가 본 예. 재밌는 점은 그럼 이게 어쨌든 전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건 누구 탓이냐? 이걸 신문들이 따지고 있는 게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죄가 난 것 자체가 기소한 검사의 탓이냐 아니면 뭐 재판부의 탓이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신문들은 야, 이거 판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시선도 깔고 있지만 검사가 잘못했다면 어떤 검사의 잘못이냐? 이 수많은 검사들 중에 누구의 잘못일까? 이걸 또 신문들이 열심히 따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누구 탓이죠, 이게? 어떤 검사가 잘못한 겁니까, 이거? 네. 아니 어떤 검사라니요? 그때 네. 담당한 검사가 어디 저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저기 때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닌가? 기소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검사 담당했었고요. 예.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거는 박영수 특검 시절인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수사팀장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지. 윤석열 이제 팀장이 있었던 거고 그 밑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거고 뭐 이랬던 시절인 거고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것이고 한동훈 차장검사가 있었던 것이고 요 시스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로서 예. 또 이 수사를 책임졌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 이런 데서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무능력한 검사들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니 사법농단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럼 정유라의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의 말은 국민들이 누가 준 보실 거야? 때는 유죄인 건데 네. 유죄 상식적으로 볼 땐 유죄인데 검사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한 건 무죄가 판판이 나는데 저는 여기서 경향신문의 기사가 굉장히 날카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당시에 1심 재판하는 지금까지 3년 5개월 동안 공판을 거듭할수록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수도 줄었다. 이복현 당시 검사를 비롯해서 가버리셨으니까요. 수사 검사 전원이 투입됐던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은 중도 해체됐다. 선고를 앞두고는 법정에 삼성 관계자들로 채워졌다. 공판 관리 안 했다는 거구만. 그러니까요. 공소유지에 전혀 공소유지 안 힘을 했네. 쓰지 못했다. 재판하는데 그렇죠. 다 정치하러 가셨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은 누가 아. 키우냐고요. 재판을 누가 그런데 하냐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복권 막 해주고 매일 그 회장 끼고 돌아다니고 술도 마셔주고 뭐 그러니까 검사들이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 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분하고 모질라가지고 그 술 회장 먹고 맨날 다니고. 그 회장 맨날 떡볶이 뒤에다가 병품처럼 세우고 먹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누구 탓이냐. 이게 국민 눈높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우리 평론가위원장, 평론위원장님의 눈높이, 변호사님의 눈높이는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저의 눈높이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양심이 있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이 이래요. 수사심의위 10대3 불기소 권고에도 이복현 기소 강행. 그러니까 이거는 이복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빚어진 문제이다. 기소를 안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복현 검사가. 예. 그럼 이복현 금감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책임 주셔야겠네요. 네. 동아일보가 지목하는 범인은 이복현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설에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했다. 이게 수사심의 권고를 거부한 첫 사례였다. 수사팀이 전문가의 의견과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소를 고집한 결과가 전부 무죄다. 검찰로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소를 밀어붙인 이 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대체 뭐라고 할 건가?
이렇게 이복현 금감원장을 왜 기소했냐라고 꼬집고 있어요. 아예 근데 기소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됐다. 쓰면서 정말 진짜 낯간지럽지 않나? 근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네? 동아일보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왜? 이런 악랄한 사설을 쓰고 기사를 썼는데 왜 양심이 있다고 평가를 하냐? 더한 사설을 쓰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네. 조선일보가 기사 사설을 썼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건은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 의혹을 제기한 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집행위원장이 김경률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고 그 다음에 당시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검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불구속 기소가 될 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고 이때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기소를 강하게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요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예. 이 회장을 기소한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설마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회장 기소를 반대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어서 기소 때 결재선상에는 없었다. 그리고 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실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설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행되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였다. 문 정부의 적폐몰이와 반기업 풍조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거 써놨다가 복붙하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쓰나.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에 이걸 보면서 사실 오늘 상당히 일어나기가 힘들고 졸렸습니다. 어제 가상세계에서 제가 예. 하와이에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 예,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리조트도 만들고 예. 이제 농작물 수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하와이에서. 게임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예. 좀 졸린 상태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 사설을 보고 졸이 확 깼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야, 이거를 하와이에서 좋았던 기분이 이 사건 모두가 이렇게 쓴다고? 나 망설이면서. 평생 하와이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제 하와이 가서 기분 좋았지만 이렇게 쓴다고? 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나와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다 지시해 이걸? 다 책임져야 되나? 그리고 부장검사 혼자서 다 기소 여부 결정하나? 검찰총장이 결정 안 하나? 그거 안 해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 다시 또 드려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자기네들이 제일 공정하고 팩트 위주로 이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삼성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중앙일보는 네. 오히려 좀 드라이해요, 오늘 논조가.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본 게 예.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는 이 사건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에 이 시작과 중간 지점에 반드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인물들이고 또 이 시작 지점에는 누가 등장하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요 사건은 기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수사를 한 방향과는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야,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입장을 밝히고 좀 더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으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쵸. 예,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를 주식을 가져가지고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으면 저처럼 삼성 주식을 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셨어요? 다 샀어요? 네. 어느 시점에 샀습니까? 몇 월 달에 몇 저 년 몇 월에 분할하자마자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슬픕니다. 예. 얼만큼의 이득을 아니 저는 이제 손해 봤죠. 손해 보고 팔았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사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제일모직을 자기가 갖고 40% 그 아니, 일가가 40% 갖고 있는 늘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냐는 말입니다. 주식도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늘 그게. 그러게 말이에요. 사적인 감정을 넣지 마시고요. 저 평생 주식 투자 안 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밑바닥 뜯어가지고 증거인멸하고 그렇게 네. 했던 건 그럼 다 뭐야? 그게 근데 그것도 특수부 네. 검사들이 그거 다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이번 재판에서 그 뜯어가지고 찾아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거 왜냐하면 언론에 다 풀어가지고 그 바닥에다 다 숨겼다고 막 그래 또 그렇게
다 흘려줬잖아요. 그렇죠. 증거 능력이 이번에 재판에도 인정이 안 됐어요.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게 그건 또 증거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고의가 없고 사실은 뭐 경영 승계만 목적이었던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무죄가 났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어제 또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 있죠. 임종헌 전 판사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는데요. 보잘것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건 좀 짧게 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모질라요. 네. 방송하는 사람들이 시간 안 지키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정말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문제가 최대한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여튼 팩트만 좀 정리해드리면요. 김경열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한 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건가 봐. 노무현 재단 건축비 의혹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경률 이번에는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정의기억연대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정의연이 건립을 했거든요. 2012년 3월 12일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5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신청했어요. 네. 그리고 그해 9월 26일 보고서도 여가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거길 보면 사업비가 24억 5,900여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국고보조금 5억 원 플러스 자부담 액수가 19억 한 6천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정도를 썼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김경률은 왜 국고보조금 통장에 5억 원만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주장하면서 정의연이 부담해야 될 19억 원 정도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정의연 보고서에 19억 원 없다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걸 그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기억연대가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좀 재밌는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5억 원만 있고 19억 원 없습니까? 라고 김경밀 비대위원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19억 원은 당연히 자부담이기 때문에 별도 통장에 들어있고 5억 원만 보조금이 있는 통장에 별도 관리가 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것이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19억 원은 왜 없습니까? 라고 또 하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사업 보고서를 공개를 해요.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보고서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 액수로 19억 원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연히 여성가족부에 제출이 됐고 그것이 승인이 난 내역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경일 비대위원은 이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겨레가 보도한 게 있어요. 제목이 김경률 헛발질 보고서에 19억 없다더니 있다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이 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게 총액을 더하면은 그러면 한 24억 5,953원이다라는 54만 원이다라는 게 이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냥 퉁쳐가지고 24억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 이 24억짜리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5억 원을 보조금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그럼 5억 원이 지급이, 이 보고서 검토해가지고, 부처가 검토해가지고 5억 원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19억 원은 이 박물관 진돈이 24억이니까 19억은 정의연이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짓는데. 그리고 박물관이 있겠지. 그리고 지금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있고, 박물관. 그리고 19억을 낸 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역이 들어있는 거고 19억에 실제 들어간 돈은 부지 매입비 15억 원하고 설계비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15억 원인 건 그럼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뻥튀기 한 거 아니냐. 한겨레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매입대금이 15억 원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계비가 그러면 4억이 맞냐 이걸 따질 거냐 그러면. 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김경일 비대위원은 지금 이게 정의연이 그러면 상세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공개를 해야 내가 믿지. 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데 예.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그러면 여당 비대위원은 암행어사인가요?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은 어느 시민단체든지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내보시오 하면 네. 다 감사원도 아닌데 예를 네네. 들면 감사원이 해도 그거는 좀 이상한 건데 이 민간단체인데 그러게요. 다 내가지고 이걸 뭐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 19억 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이렇게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스럽다고 무조건 다 내야 되나요 이거를? 그걸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본인이 김경일 팩트가 틀린 비대위원 거네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지금 자기가 감정이 격앙됐고 그리고 또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비대위원 자리는 자기가 유지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아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격하려면 좀 제대로 공격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조국 흑서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동의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박수를 받았던 거는 자기들이 공정이라는 화두를 들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재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의혹 제기했을 때 보조금 통장에 왜 5억만 있냐고 19억은 왜 거기 안 들어와 있냐고 주장했다고. 근데 제가 위원회에
서 있으면서 보조금 관리를 했어요. 평론가위원회에서요? 아니, 다른데 정부위원회에서. 근데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줬는데 사람들이 보조금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하고 막 섞어서 써.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보조금 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거야. 그럼 네. 행정사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섞어서 쓰지 못하도록 보조금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은 보조금 것만 딱딱 끊어서 쓸 수 있도록 쓰도록 돼 있어요, 지침에. 그러니까 보조금 통장에는 5억만 계속 있어야 돼. 네. 그리고 5억 원에서 쓰면 쓰는 대로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지금. 네, 네. 그리고 정 의원이 나머지 19억 원을 땅 사는데 15억 들고 뭐 그 설계비에 돈 들이고 그거는 따로 증빙해가지고 입증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가부에. 네, 네.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근데 그 통장에 돈은 안 들어왔다고 막 돈 그 통장 까고 뭐 이게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보조금이 다른 계좌로 관리되는 게 원래 규정이다라는 걸 모르는 거네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몰라서 거지. 지금 왜 여기 지금 19억 원 없냐, 왜 없냐 지금 계속 그러는 거네요. 다른 계좌로 관리됐다면 그 계좌를 나한테 보여줘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건데 보여줘라는 그것도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권한이 기본적으로 말바꾸기. 있느냐라고요. 정 의원이 회계감사를 해주세요라고 김경률 회계사한테 지금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가 공기관이어서 감사원이 출동했거나 검찰이셔가지고 검사셔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도 아닌데. 옛날에 이런 데 있었습니다. 타진료라고요. 이제 해명을 해도 계속 해명하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그동안에 많은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그 기대에 이제 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기업이 있다고요. 부영 회장님이신데요. 자녀 한 명을 낳으면 1억을 주겠다. 쌍둥이를 낳으면 2억. 뭐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건 나와본 경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 김남평 둘 다 경험이 있구나. 그렇죠. 네. 예. 아니 내가 헷갈렸어. 제가 키우지 왜 않은 결혼 안 했다고 분이지. 생각했지? 저는 오히려 제가 TMI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지래요. 제가 선배입니다. 네. 예. 겪어보지 않은 일을 저는 겪었기 때문에. 네. 알았어 그만해. 알겠고요. 여기 자, 우리 여기까지 부영 나. 입사 해야 됩니까? 네? 1억 원씩 받으려면 부영이. 근데 이분은 이게 무슨 돈으로 아니 그렇게- 일단 팩트를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직원이 2,500명인 회사예요. 부영이. 2021년 1월 1일 출생자까지 소급 적용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행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3년 전까지 소급해가지고 네. 해주니까 한 어떤 직원은 아이 2명 그 사이에 나가가지고 2억 받은 직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셋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 지금. 네, 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아이를 그때부터 낳기 시작했으면 이제 셋째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 경우에는 회사 지원금 1억 원을 받거나 정부가 토지 제공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족이 평생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직원이 1억 원 받으면 세금을 꽤 많이 뗀다는 거죠. 예, 그 소득세율 적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38%대고요. 증여로 볼 경우에는 10% 적용을 합니다. 증여를 좀 봐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법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세상 만사 좀 삐딱하게 봐서 네. 이 소식이 이렇게 온 신문에 다 비중 있게 실린 이유가 뭘까? 오히려 이게 좀 여기서 눈길에 가고 네. 그래서 부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 팩트라는 매체에 제목이 이래요. 적자의 빚더미인데 이렇게 써 있고 부영 이중군 경영 전략 없이 출산 장려금만 빛났다. 뭐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그 이 소제목이 부영그룹 영업손실 1,425억, 부영주택 부채 비율 437%.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사대로라면은 네네. 왜 이런 이제 어떤 좋은 내용들이 신문에 많이 나올까? 근데 여기 보면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달에 경영에 복귀를 했고 이후에 첫 시무식에 참석해서 이러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2020년 8월 달에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후에 1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이럴 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5년간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난해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기억나요. 네. 그분 이분이군요. 그렇죠. 경영 복귀의 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 또 최대의 고민거리 뭐예요? 저출산 문제거든요, 사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지금 인적 구성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한 거잖아요. 네네. 뭔가 정부 시책에
나름대로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에 대한 또 액션을 취하면서 언론에도 나름대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배려를 한 결과가 이런 보도로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과 삐딱한 시선을 좀 가져봤다 이런 말씀 그래서 드리는 좀 거죠. 삐딱하다고 뭐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죠? 행간읽기까지 뭘 또 이렇게- 한번 시간 빨리 해봤습니다. 끝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오늘. 네. 아, 예,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욕심이 정치분색 8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